자, 106회 우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세무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기출문제 106회 전산회계 1급 다운로드 하시고요. 우리가 해당 그 텍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 파일을 다운로드 설치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 가상수험 번호하고 감독관 번호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수험 번호 2111111였고요. 자, 이름 넣어주시고요. 설치 누르신 다음에 자, 문제 유형은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A형이든 B형이든 선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A형 선택했고요. 감독관 확인 번호 2023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요 화면으로 입력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60분 이내에 시험 보시는데 제가 실무부터 풀고 그리고 한 20분 정도 남겨놓으시고 이론 문제 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무부터 문제 풀이 하면서 우리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보시면 15문제 이후에 실무 시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프린트 해놓으시고 같이 하시면서 보셔도 되고 지금 화면에 있는 거를 이제 보면서 입력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프린트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자, 남다른 패션 주식회사입니다. 자, 제조업이죠. 예, 스포츠 의류 제조업이고요. 도소매업도 같이 합니다. 자, 기초정보관리에서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계정 과목에 대한 적요 추가 등록. 자, 적요라고 하는 것은 해당 계정의 거래 내역을 요약한 건데요. 해당 거래 내역의 요약을 바로바로 입력하면서 불러오기 위해서는 계정 과목 등록을 해놔야겠죠. 자, 들어가셔서 자, 기초정보관리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하시겠습니다. 자, 코드가 511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511번 이렇게 들어가 보시고, 자, 지금 복리후생비인데요. 복리후생비에 대한 무슨 적요? 현금 적요입니다. 그럼 현금 적요 쭉 내려와 보시면 여기다가 몇 번으로? 네, 9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생산직원, 독감, 예방, 접종비, 지급, 엔터 이렇게 치시고요. 그쵸? 자, 대체 적요 몇 번에다가 3번에다 바로 넣습니다. 자, 나중에 정렬이 될 거예요. 직원, 휴가비, 보통, 예금, 인출, 엔터 이렇게 하면 바로 올라가지죠. 네, 이렇게 엔터 치고 나오시겠습니다. 닫기 하고 나오시고요.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볼까요? 자, 신규 거래처 등록하는 건데요. 여기서 거래처 구분 잘 보셔야죠. 일반 거래처인지, 카드 거래처인지, 금융기관 거래처인지, 자, 일반 거래처 유형, 그리고 거래처 코드, 거래처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쭉쭉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편번호 생략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주소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하셔서 자, 일반 거래처 등록으로 갑니다. 자, 몇 번입니까? 코드가 450번이고요. 자, 이름이 어디냐면 주식회사 대박. 자, 사업자 번호가 동시로 들어가고요. 네, 사업자 번호가 뭡니까? 403-81-51065. 자, 대표자 성명은 박대박. 자, 업태는 제조. 종목은 원단. 자, 주소는 우리 우편번호 생략하니까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달서원길 16 이렇게 입력하고 다른 내용은 볼 거 없어요. 그렇죠? 네, 입력하고 넘어오겠습니다. 닫기 누르고 나오십니다. 닫기. 자, 이번에는 3번 문제죠.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했더니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수정하시오라고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광고 선전비 금액이 지금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죠? 그렇죠. 단기순이익이 수정될 것이고요.
손익계산서에 뭐가 수정되고? 당계순이익이 수정되고, 당계순이익이 수정되면요,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이 돼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쵸? 미처분 이익여금이 달라집니다. 미처분 이익여금이 달라지고, 요 미처분 이익여금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뭐와 동일합니까? 그쵸? 2월 이익여금하고 동일합니다. 2월 이익여금. 따라서 당계순이익이 달라지는 금액을 체크하셔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가셔서의 미처분 이익여금 금액 확인, 그리고 그 금액을 그대로 어디에다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2월 이익여금에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해볼까요? 먼저 전기분 손익계산서 가셔가지고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 당계순이익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8,802만 원 되어 있는데요. 요 금액에서 지금 광고 선전비 금액을 수정하겠습니다. 자, 광고 선전비 금액이 380이 아니라 얼마라는 거예요? 530이라는 거예요. 자, 엔터 치면서 당계순이익이 얼마나 바뀝니까? 8,652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럼 요 금액을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놓으시고 요 8,652만 원이 어디에 반영되는지 확인하실까요? 자, 손익계산서에서의 잉여금 처분계산서로 바로 가겠습니다. 보시면 8,80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8,652만 원으로 반영돼야 되는 거니까요. 불러오기로 한번 당계순이익 불러오겠습니다. 예, 누르면 8,652만 원 불러와지고요. 요 금액에 불러와졌으니까 미처분 이익여금 금액도 변경이 되는 거죠. 얼마로? 1억 6,340만 원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럼 요 금액을 적어 놓으십니다. 1억 6,340만 원을 적어 놓으시고, 자, 닫기하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쵸. 여기 재무상태표 가셔서 여기 2월 이익여금의 금액을 얼마로 수정하십니까? 1억 6,340만 원을 수정.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대차차액이 제로가 되게끔 확인하고 넘어오는 문제입니다. 당계순이익에 수정을 했더니 미처분 이익여금의 변경, 자, 순서가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미처분 이익여금이 우리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여금으로 수정까지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이제 일반전표 문제 가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1번 7월 18일 괴안공구에 이름이 특이하네요. 괴안공구. 예, 지급할 외상매입금 3,300만 원 중에 일부는 아래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자, 부채라는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오면서 지급어음 발행하는 문제, 나머지는 보통 예금 처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전표 오셔서요. 날짜 확인하실까요? 며칠로? 7월 18일로 확인하겠습니다. 차변에 외상매입금, 외상 이렇게 치시면 되죠. 자, 괴안공구. 자, 금액이 아까 얼마였냐면 2,300이었습니다. 자, 2,300을 갚았어요. 어떤 방식으로 갚았냐면 지급어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갚았죠. 그래서 괴안공구 지급어음 2,300이 아니라 3,300중이었죠. 네, 3,300으로 수정. 3,300중 2,300은 어음을 발행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뭐로 지급하였다?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1,000만 원이 되겠죠. 자, 차변의 부채의 감소, 자, 대변의 부채의 발행, 부채의 증가, 그리고 보통 예금 자산의 감소 처리하는 분기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7월 30일 문제 볼까요? 매출거래처인 지수포장의 파산으로 인하여 자, 우리가 회수하여야 할 외상매출금 18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자, 대손 발생 직전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32만 원이다. 자, 해당 문제에서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는 대손 회계를 처리해야 될 것인데 이때 자,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다 해서 대변의 외상매출금을 감소 처리합니다. 즉 회수가 되지 않았지만 감소 처리하고요. 이때 우리가 대손 회계에서 먼저 뭐부터 확인하셔야 됩니까? 미리 대손을 추정한 금액이 있는지 대손 충당금부터 확인하셔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습니까? 32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 상각 비처리해야겠죠. 148만 원. 이 대손상각비는 당연히 이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매출 시에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매출과 연관되어져 있는 판매비 관리비로 우리가 회계 처리합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7월 30일 오셔서
일반 전표 입력 7월 30일 대변에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된 지수 포장 넣어주고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80. 그런데 미리 추정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었는데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코드를 108번에 더하기 1번 하시면 되죠. 109번. 굳이 대손 안 찾아봐도 되죠. 자, 금액이 얼마 있었습니까? 32만 원 있었어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이외에 손에 대한 대손에 대한 금액은 대손 상각비 처리합니다. 대손 상각비는 판관비 대손 상각비로 800번대 처리하겠습니다. 148만 원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8월 30일. 자, 사무실 이전을 위하여 형제 상사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여 자, 임차 보증금 500만 원 중에 계약금 150만 원 제외한 금액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임대차 계약이 보통 이루어질 때,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질 때 먼저 내가 찜하겠어요 하고 몸부터 걸어놔요. 계약금 걸어놓죠.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을 치르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계약금 얼마 걸어놨다고 했냐면 150만 원 걸어놨다는 거예요. 계약금 걸어놓은 건 무슨 처리한 겁니까? 선급금. 내가 지급한 계약금이 있다. 이거 자산 처리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50만 원 미리 걸어놨으니까 나머지 얼마만 지급하면 되겠습니까? 잔금이 350이 되겠죠. 자, 요걸 분대 처리한다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지금 임차 보증금을 걸어놓는 거예요. 자, 임차 보증금은 여러분 우리 차변이라고 얘기했어요. 차변에 자산 처리합니다. 임차 보증금 얼마? 500. 근데 이 중에 내가 미리 걸어놓은 선급금이 있었어요. 그럼 선급금을 이제 상계 처리 없애줘야겠죠? 선급금 150. 나머지 잔금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 보통 예금 얼마? 350. 요때 임차보증금, 선급금 모두 거래처 코드 걸어주는 거 잊지 않겠습니다. 자, 8월 30일 가볼까요? 8월 30일 가셔서 자, 뭐 차변부터 입력하셔도 되죠. 임차보증금 얼마? 누구였어요? 우리 형제 상사 얼마? 500. 그런데 나는 선급금 걸어놓은 게 있었다. 얼마가? 104번 넣으면 바로 형제 상사 들어가지죠? 얼마가? 152. 그래서 나머지만 주면 된다. 나머지는 뭐로 줬다? 예, 보통 예금에서 줬다.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치셔도 되고 저처럼 코드 기억하셨다가 입력하셔도 되고 네, 그래서 보통 예금 350만 원 감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10월 18일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잔액 195만 원에 대해 1950만 원이죠. 1950만 원에 대해서 채무를 면제받았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대표이사님이 돈을 빌려준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거죠. 그래서 뭐로 계상했다고 되어 있냐면 단기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기 차입금을 회사가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고 면제받았다는 겁니다. 이때 나올 수 있는 계정 과목 기억하실까요? 채무, 면제, 이익. 따라서 해당 문제에서는 자, 몇 월 며칠입니까? 우리 10월 18일. 아이고. 10월 8일로 가셔서 차변에 단기 차입금 넣어주셔야 되고요. 단기 차입금이 누구한테 빌린 거냐면 대표이사한테 빌린 건데 대표이사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쳐보면 대표이사라고 주민번호 나와 있습니다. 자, 빌린 돈에 대해서 얼마 처리? 1950만 원 처리해놨는데 요거를 갚지 않아도 되는 면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계정이 뭐라고요?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영업의 수익 처리하시는 거죠. 채무 면제 이익. 뭐 채무 면제 이익하고 또 조금 유사하진 않지만 어쨌든 비슷한 결의 계정이 있죠. 자산 수증 이익. 채무 면제 이익은 말 그대로 부채를 감소시키는 분괴를 할 때 면제를 받은 거잖아요. 채무 면제 이익.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거면 지금 얘기한 자산 수증 이익은 뭡니까? 주주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토지를 기증하였다. 그럼 토지의 증가, 자산이 증가하면서 처리하는 자산 수증 이익 뭐 이런 계정 과목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10월 25일 보겠습니다. 자, 10월 25일 시장 조사를 위해 호주로 출장을 다녀온 영업부 사원 누리호에게 10월 4일 지급하였던 출장비가 있대요. 가지급금. 자, 실제 교통비로 지출한 285만 원 제외한 영수증과 잔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가지급금 줄 때는 아직까지 금액이라든지 어떠한 그 영수증이 없었기 때문에 가지급금 처리했는데 이제 출장 갔다 왔으니까 어디에 얼마 썼는지가 이제 명확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지급금을 정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 대변으로 보내면서 정산한 금액을 보니까 실질적인 여비 교통비가 얼마라는 겁니까? 285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차액인 얼마에 대해서 15만 원에 대해서는 다시 수취해야겠죠.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이때 이 가지급금을 누구한테 지급했다는 거예요? 누리호한테 지급했다는 거니까 그 계정 거래처 코드까지 신경 쓰면서 입력하겠습니다. 자, 10월 25일. 자, 대변의 가지급금. 자, 거래처에 누리호 넣어주고요. 자, 금액이 얼마였냐면 우리 300이었죠? 300. 그런데 여비교통비로 사용한 금액이 자, 시장조사를 위한 여비교통비니까 800번대로 처리합니다. 285만 원이었어요. 285만 원이죠? 285만 원. 요 차액에 대해서는 다시 뭐로 수령했습니까? 네,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얼마에 대해서? 15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10월 4일 볼까요? 자, 확정 기여형 TC형. 자, 확정 기여형은 무엇입니까? 자, 그 연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누구인 경우에 종업원인 경우에 해당 운용 수익이나 운용 손실에 대해서 모두 종업원이 책임지는 게 확정 기여형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 연금 상품에 불입할 때 그냥 비용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거죠. 회사의 이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DC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처리하는데 비용 처리하는데 이 퇴직급여 처리할 때 영업부 사원이면 판관비, 생산부 사원이면 500번대 제조원가 코드로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입력을 해볼까요? 11월 4일 가셔서 차변에 퇴직급여. 자, 500번대 퇴직급여는 얼마입니까? 아까 300이었죠? 생산부 300. 그리고 차변에 800번대 퇴직급여는 우리 영업부 200 입력하겠습니다. 800번대는 요 밑에 있겠죠. 200. 요거를 뭐로 지급했다고 됐냐면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실무에서는 어느 예금에서 나갔는지도 다 거래처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시험 볼 때는 수험상의 어떤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갈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서 어떠한 매출 유형인지, 어떠한 메인 유형인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겠는데요. 자, 먼저 7월 14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소재한 HK사의 제품을 직수출하였다. 직수출. 자, 영세율 적용하는 건데요. 직수출입니다. 자, 그리고 6월 30일 날 수령한 계약금이 있다. 이것은 선수금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품 매출이 얼마인 상황에서 5천인 상황에서 이때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데 5천을 받아야 되는데 뭐가 있었어요? 선수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수금 제외한 얼마만 받으면 됩니까? 그죠? 4천만 수령하면 되는데 이게 바로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영세율 적용할 때, 자, 두 가지 코드가 있었어요. 유형이 12번 영세, 16번 수출이 있었는데요. 같은 영세율이라고 할지라도 12번은 간접 수출. 그래서 매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이라고 나오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나온다고 했어요. 따라서 16번 수출로 입력하면서 우리 유형 입력하고 분계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일반 전표 입력은 우선 닫고요. 자,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우리 7월 며칠이었죠? 네, 7월 14일로 가겠습니다. 7월 14일. 자, 유형은 16번 수출로 가실 거고요. 품목은 제품 넣겠습니다. 제품 넣고요. 수량 단가 여기서 생략하고 5천만 원 공급가액 바로 넣을까요?
그럼 우리가 수출 코드를 넣기 때문에 부가세 제로로 뜨고요. 거래처는 HK. 자, 영세율 구분에 가셔서 우리가 직접 수출이라고 하는 1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출 신고 번호는 생략하고요. 자, 여기에서 분계가 이제 혼합으로 가야 되죠. 왜냐하면 선수금 계정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차변에 선수금 얼마? 1,000만 원. 나머지는 외상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 유형 코드 그리고 분계를 입력하는 내용에서 전체 외상이 아닌 선수금을 상계해야 된다까지 정리하시겠습니다. 자, 8월 5일 볼까요? 8월 5일. 자, 동도유통에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자, 제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어요. 그럼 몇 번입니까? 11번 유형으로 들어가실 거고요. 자, 대금 중에 1,000만 원은 동도유통이 발행한 게 아닌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어요. 배서양도 받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품목,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5일로 갈까요? 자,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몇 번 입력하셔야 된다고요? 11번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품목은 의류였고요. 자, 수량 단가 안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자, 1,000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동도유통이었고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고요. 자, 분계 혼합으로 갑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지금 어음을 받았는데 거래처가 동도유통이 아닌 서도상사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받을 어음 넣어주는데요. 받을 어음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이때 요거를 뭐로 수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서도상사로 수정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에 받기로 한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계를 잘 보셔요. 자, 지금 보시면 제품 매출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거래는 과세 거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1,100을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은 어음을 받았고 근데 누가 발행한 걸 받았다? 서도 상사가 발행한 걸 받았고 나머지는 이제 외상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0일 볼까요? 자, 일반 과세자인 하만전자로부터 영업부 직원들에게 지급할 업무용 휴대전화 3대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이제 비품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3대를 구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의 증빙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뭡니까? 카드 결제예요. 자, 일반 과세자라고 했으니까 카드 매입에 대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8월 20일 가볼까요? 자, 매입한 내역인데 카드니까 우리 몇 번 가셔야 돼요? 57번 카과로 가면 되겠습니다. 57번 카과 가셔서 품목 우리 업무용 휴대전화. 자,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구분됩니다. 484만 원 입력하면 자동으로 44만 원 구분되고요. 하만전자 거래처 넣어주겠습니다. 하만전자. 자, 신용카드사가 어딥니까? 신용카드사는 국민카드고요. 국민카드. 자, 분계는 여기서 카드로 간다고 했을 때 이제 미지급금 국민카드 자동으로 기입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휴대전화라고 하는 게 이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그러니까 뭐 컴퓨터, 책상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처리한다? 예, 비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비품. 자, 11월 11일. 자, 주식회사 더람에 의뢰한 마케팅 전략 특강 교육을 본사 영업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자, 교육 훈련비에 대한 여기서 우리 매매추천표에서는 항상 증빙을 발급했는지, 발급받았는지도 중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매출 매입이 결정되는데 발급받았잖아요. 교육을 매입한 거잖아요. 교육이란 용역을.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지금 전자 계산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면세라고 하는 거래라는 거죠. 면세 매입. 그렇죠? 그래서
그 면세 매입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이고요. 자, 이때 교육훈련비는 미리 지급한 계약금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우리가 당연히 어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까? 11월 10일에 관련 계정 전표 조회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전표에도 있을 수 있고 교육훈련비 계정을 조회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보시면 일반 전표 가셔서 11월 1일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선급금 마케팅 교육 의뢰 계약금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예 우리 지금 거래처 나와 있잖아요. 그쵸? 덜함 거래처 원장에 가서 선급금 계정을 보시면 이 덜함에 대한 요 100만 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월 11일. 예, 그래서 11월 1일 이런 식으로 확인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 전표 조회하시는 게 제일 간단하게 빨리 날짜가 있으면 조회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염두에 두고 자, 11월 11일 날 가볼까요? 100만 원 적어 놓으셨죠? 자, 유형은 면세 매입이기 때문에 면세 매입은 53번 입력합니다. 53번이고요. 품명은 마케팅 전략 특강. 특강 교육 전략.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 거래처는 덜함. 전자 맞고요. 전자 넣어주시고요. 자, 붕괴를 이제 혼합으로 갈까요? 혼합으로 가셔서. 자, 이거 중요하죠. 원재료 매입한 게 아니라 교육 용역 매입했어요. 교육 훈련비. 자, 그런데 마케팅 전략 특강이라고 하는 교육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영업부 직원한테 했기 때문에 800번대 교육 훈련비입니다. 뭐 제조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 공장 직원들한테 했다면 500번대 교육 훈련비 처리하겠죠. 이때 500을 다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급금 계정이 100만 원 있기 때문에 나머지만 지급하였다. 보통 예금 400만 원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11월 26일 볼까요? 미래상사로부터 기술연구소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재료를 1,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이번에는 보시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연구용 재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가 재료라는 말 가지고 이제 원재료 처리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원재료는 무슨 목적입니까? 판매 목적의 제품 생산을 위한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재료를 사긴 샀는데 이건 무슨 재료입니까? 연구개발을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따라서 이 경우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무형자산 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무슨 처리할 거냐면 개발비 처리할 겁니다. 연구개발과 관련돼서 무형자산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 처리할 때는 개발비, 우리가 비용 처리할 때는 뭐예요? 경상연구개발비죠. 무형자산 처리할 때는 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는 비용 처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붕괴, 차변의 개발비까지 염두에 두면서 11월 26일 문제 입력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생경하고 낯설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런 회계 처리 요즘 또 R&D나 이런 연구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붕괴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연구용 재료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샀어요. 그러면 51번 과세고요. 자, 품목 연구용 재료. 자, 금액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거래처는 미래. 전자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자, 혼합으로 가셔서 원재료가 아니라 뭐다? 개발비다. 무형자산이다. 그리고 대변에 얘를 뭐로 지급하였습니까? 예, 보통 예금 지급하였습니다. 1,100만 원. 자, 붕괴 확인하세요. 차변, 대변 확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2월 4일 생산부가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 2000cc에 대한 엔진오일과 타이어를 차차 카센터에서 교환하고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았다. 교환 비용은 전액 보통 예금으로 입금하였다.
이때 차량 유지비 500번대로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 제조원가라고 하는 건 500번대를 얘기하는 거다. 자, 근데 여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했지만 51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계산서 수취했지만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사업과 무관하거나 면세 사업에 사용하거나 접대비 관련된 거거나 지금 얘기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관련된 거. 그리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 뭐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즉 매입세액을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공제해주지 않는 내역이다. 그럼 지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에 이 문제가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비영업용 뭘 의미한다 했습니까? 업무용을 의미한다. 업무용이다. 그래서 소형 승용차는 몇 cc를 초과하면 된다? 1000cc를 초과하면 된다. 그래서 그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교환 비용, 그러니까 유지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으로 기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입력하실 때 51번으로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자, 날짜부터 입력해 볼까요? 날짜 12월 4일. 유형을 몇 번으로? 54번 불공제로 입력합니다. 54번. 우리 엔진 오일 타이어 교체잖아요. 차량 유지비로 쓸게요. 타이어 교체. 실무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쓰면 좋죠, 여러분. 그렇죠? 예, 공급가액이 얼마입니까? 82만 5천 원인데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니까요. 나누기 1.1을 하시고 넣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75만 원 넣으면 되죠. 그렇죠? 7만 5천 원 따로 뜨고요. 나누기 1.1 하시고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거래처는 우리가 차차 카센터. 전자이고요. 네. 자, 불공제 사유는요. 방금 봤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임차 확인 눌러주시고, 자, 분계해서 우리가 혼합으로 갈까요? 혼합으로 가셔서 차량 유지비다. 얼마? 500번대다. 왜냐면 우리가 이것을 제조 원가로 처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자, 실질적인 타이어 교체 비용은 75만 원이고요. 여기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내가 부담한 게 세금 낸 게 얼마가 있는데 7만 5천 원이 있는데 얘를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교체한 비용을 75만 원으로 보지 않고 얼마로 보겠다는 거예요? 82만 5천 원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즉, 이 7만 5천 원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공제해주지 않겠다. 부가세 대입금 처리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표 오류 수정하는 문제 볼까요? 자, 일반 전표 및 매입 매주 전표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시오. 자, 지금 8월 2일 날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80만 원은 자, 외상으로 매입하여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컴퓨터에 대한 대금 지급액을 로 확인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항목을 올바르게 수정하시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8월 2일 날 보통 예금이 나갔어요. 얼마가? 80만 원이. 근데 이거는 외상으로 매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컴퓨터와 관련된 거래요. 그러면 이거죠. 컴퓨터를 샀어요. 비품. 얼마 주고 샀겠어요? 80만 원 주고 샀겠죠. 외상으로 샀어요. 그러면 우리가 외상 매입금 처리하지 않고 미지급금 처리했겠죠. 그러니까 미지급금을 갚은 건데 이 얘기죠. 미지급금을 갚았다. 얼마? 80만 원. 거래처 온누리. 자, 요거가 지금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디로 가보셔야 됩니까? 일반 전표 8월 2일로 가보셔야겠습니다. 자, 우선 닫고 가겠습니다. 일반 전표 8월 2일. 가보시면 외상 매입금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온누리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얘를 뭐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미지급금으로 수정하면 되고요. 금액도 확인해보면 동일합니다. 네. 80만 원에 대한 외상 매입금을 미지급으로 수정하는 문제. 넘어옵니다. 자, 이번에는
11월 19일 차차 운송에 현금으로 지급한 운송비 부가세 포함 33만 원인데요.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지급한 것인데 신입사원의 실수로 일반 전표에 입력하였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입세 공제, 즉 3만 원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한 내역을 가지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역을 먼저 일반 전표에서는 뭐 해주셔야 돼요? 삭제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11월 11일, 19일이죠? 19일 가셔서 지금 차차 운송 운반비 800번대 되어 있는 거를 삭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재료를 또 매입하면서라고 되어 있어요. 매입 부대 비용으로 볼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원재료로 회계 처리하는 게 또 맞죠. 그래서 회계 계정 과목도 수정해 주면서 매입 매출 전표로 내용을 입력하는 것까지 보겠습니다. 자, 삭제 눌러주고요. 자, 그리고 나오셔서 매입 매출 전표로 가겠습니다. 11월 19일. 자, 지금 세금계산서 수취했으니까 51번으로 갈 거고요. 자, 원재료 매입 운송. 매입 운반비. 금액이 30만 원. 넣어주면 3만 원 뜨고요. 자, 거래처가 차차. 운송. 전자 받았고요. 자, 혼합으로 갈까요? 혼합으로 가서 원재료로 처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운반비가 아니라. 왜냐면 매입 부대 비용이니까. 자, 대변에 뭐로 지급했다고 되어 있냐면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현금 33만 원.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표 수정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결산 정리사항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을 실사하던 중에 도난, 파손 중에 사유로 수량 부족에 해당하는 제품의 원가가 있다. 근데 이것은 비정상적인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이다. 자, 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우리가 원가에, 제조 원가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요. 자, 비정상적인 것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200만 원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 처리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우리가 일반 전표 12월 31일로 가면 되겠죠? 자, 매입 매출 전표 나오시고요. 일반 전표 12월 31일 가셔서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얼마입니까? 200.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대변에 우리가 제품의 감소 처리해야겠죠. 왜냐면 제품이 없어진 거잖아요. 재고자산 현재 제품의 원가가. 그럼 제품이 없어졌는데 얼마가 없었어요? 200만 원어치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품의 판매 목적의 재고자산이 다른 목적, 그러니까 판매가 아닌 다른, 그러니까 제품의 사용이나 판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없어졌을 때는 우리가 타개정 대체라고 하는 8번을 꼭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8번 타개정 대책 손익.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분계 입력할 때 항상 나오는 유의 사항이에요. 요거죠. 요거죠. 일반적인 적요 입력은 뭐하지만 생략하지만 타개정 대체 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그럼 이 타개정 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재료, 제품, 상품을 뭐로 사용한 거예요? 다른 목적, 예를 들어서 접대비, 기부금, 또 뭐 복리후생비, 지금 재고자산 감모 손실,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을 때 다른 계정, 타 계정으로 대체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적요 8번 꼭 넣어줘야 됩니다. 8번. 그래서 여기 타 계정 대체 8번 넣어줬고요. 자, 넘어와서 자, 2번 볼까요? 홍보용 계산기를 구매하고 전액 무슨 처리했대요? 예, 판매비, 관리비, 광고 선전비 처리했는데 미사용된 금액이 있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동안에 이제 소모품비를 취소하는 분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광고 선전비를 취소하는 분계를 했겠죠. 그래서 차변에 우리 소모품 처리하면서 250만 원, 대변에 광고 선전비 취소하는 분계 12월 31일자로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 소모품 250 대변에 광고 선전비
8번대 250 처리. 자, 이번에는 3번 볼까요? 자, 법인세로 계상할 금액이 1,075만 원이 있는데요. 중간 내납세액이 있대요. 선납세금으로. 이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 이거 좀 나오고요. 일반 전표 나오고, 결산자료 입력해 볼까요? 자,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자, 1월부터 12월 조회하셔야죠. 네, 조회하시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선납세금 금액이 지금 얼마 잡혀 있나요? 우리가 조회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바로 조회할 수 있잖아요. 여기 잔액 조회 가셔서 선납세금. 자. 네, 선납세금 13 넣을게요. 네, 선납세금 보시면 얼마가 잡혀 있냐면 650만 원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계 처리할 수 있죠. 그럼 나머지 아까 1,07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1,075만 원에서 650만 원 차감한 금액이니까 얼마에 대해서 납부하면 됩니까? 425만 원을 납부하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전표 추가를 눌러줘야 되죠. 네, 전표 추가 누르면 요 내용이 여러분들이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닌 일반 전표에 가셨을 때 확인되죠. 12월 31일 가셨을 때 이렇게 선납세금 금액으로 또 미지급세금 금액으로 각각 650, 425만 원 해서 합산한 금액이 얼마? 1,075만 원 이렇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결산까지 달려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답안 장부조회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6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 자, 잔액과 관련된 거래처명 했으면 우리 어디 가야 됩니까? 그쵸? 거래처 원장 가야죠. 거래처 원장 가셔서 자, 날짜가 6월 말이니까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엔터 치시면 공란에서 공란으로 전체 거래처, 외상매입금이 있는 전체 거래처가 나오는데요. 지금 문제에서는 잔액을 보는 거니까 가장 큰 잔액이 있는 거래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네, 4,950만 원이, 아니죠. 6,300이죠. 6,300이 있는 다솜상사, 거래처 명하고 금액만 쓰는 건가요? 네, 다솜상사 6,300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다솜상사 6,300. 자,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얼마인가? 요거는요,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서 한번 가보실게요. 부가세 신고서는 어디 있냐면 여기 부가가치 눌러주시고 신고서 눌러서 자, 1기 확정이니까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 조회하시면 됩니다. 엔터로 조회할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거 읽어볼까요? 내야 될 세금은 얼마입니까? 가예요, 가. 가가 내야 될 세금이고 이미 낸 세금, 그러니까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이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납부할 세금은 얼마입니까? 예, 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그래서 다가 확정된 게 이제 여기 또 경감되는 내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7번을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1,125만 700원. 1,125만 700원 확인하시고요. 자, 2분기 중, 자, 우리 1, 4분기, 2, 4분기 이렇게 얘기할 때 2분기 중 판매비 관리비 항목에 광고 선전비 지출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우리, 자, 부가세 닫고 나가서 우리가 총계정 원장 가볼까요? 자, 총계정 원장 가셔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 조회할게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 자, 광고 선전비라고 했으니까요. 800번대. 833. 자, 보시면 이제 차변의 지출액을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몇 월이에요? 예, 6월이고 얼마? 예, 50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전체적으로 106회 문제들도 좀 평이하게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는 우리 15문제. 자, 이제 사지선다형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는 속도가 좀 빨라져야 되겠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시간 내에 해당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 즉 취득한 가격 그대로 두면 신뢰성은 높아지고 목적 적합성이 제고되죠. 하락하죠. 저하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얼마에 샀어. 토지를 내가 100원에 샀어. 라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근데 요즘 시가라고 하는 시장 가격이 얼마냐면 500원이에요. 그러면 요 100원은 취득 원가입니다. 원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100원의 원가를 기록했던, 취득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적 원가로 기록한 내용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정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적 적합한 정보가 아무래도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역사적 원가를 평가하면 신뢰성은 높아지지만 목적 적합성은 저하된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면 목적 적합성이 높아지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시가로 재평가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몇 번? 1번입니다. 자, 회계정보는 기간별 비교 가능해야 되고요. 기업 간의 비교도 있어야 되죠. 요새 기간별 비교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회계 주체의 전기와 단기, 전전기와 전기 이런 식으로 3개년치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것을 이제 기업 간의 비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가 얼마나 사용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중에 회계정보를 통해서 그 기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는 것은 그 회계정보가 유용한 정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번째, 회계정보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죠. 다음 중 재무상태표가 제공하는 정보로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표의 계정 기억하시죠?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이때 자산, 타인 자본이 부채가 되는 거고 자기 자본이 자본이 되는 거고요. 경영성과와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죠.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자, 3번 볼까요? 자,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유형자산, 토지, 차량 운반구, 건물 이런 식으로 기업에게 사용할 목적,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우리가 유형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얘를 사용하기까지 또 직접적인 부대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를 샀다. 근데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럼 설치비가 든다. 그럼 이 설치를 해야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취득하고 이 사용하는 그 중간에 발생되는 직접적인 부대 비용은 우리가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자, 토지의 취득세 볼까요? 토지의 취득세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득세를 내야지 토지 등기가 나오고 토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이거가 아닌 거죠. 맞죠? 예, 답은 몇 번일까? 3번이죠. 2번이죠. 2번. 자,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매입한 대표적으로 차량을 취득할 때 우리 지방채권을 구입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가는 15만 원인데 내가 20만 원에 구입했다. 그러면 그 차익의 5만 원이 손실이 아니라 해당 차량 운반구 처리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설계와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설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단번에 3번에 몇 번? 2번 처리합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 유가증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 자, 만기 보유 증권은 유가증권의 형태상 주식 채권에 적용된다. 채권에만 적용되죠. 매도가능 증권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여 주식 형태만 가능하다. 매도가능 증권은 주식, 채권 모두 가능하고요.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 및 채권에 적용되며 당좌자산으로 분류되는 거 맞고요. 만기 보유 증권은 주식에만 적용되고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아니요,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다른 기업의 지분증권을 구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채무증권을 구입할 수도 있는데요. 채무증권, 지분증권의 차이는 뭡니까? 지분증권은 그 기업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주가 되는 거예요. 투자자. 그리고 채무증권은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에요. 이자를 받기로 한 입장. 이때 이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한다는 의미가 있는 건 만기의 개념이 있다는 것은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의 개념인 거니까 뭐만 해당되는 거예요? 채무증권만 해당되는 거예요. 채무증권만. 채권만 해당된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하고 매도가능증권이 있는데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은 지금 얘기하는 주식, 지분증권, 채권 모두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식, 채권 모두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단기라는 말 들어간 요거는 단기적인 개념으로 투자하겠다는 개념인데 이때 당좌자산의 개념에 해당되는 거고 만기 보유증권하고 매도가능증권은 보통 이제 투자자산으로 1년 이상인 경우에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맞죠. 그래서 채권만 해당되는 게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여기서는 3번 단기매매증권은 주식, 채권 모두 적용되고 당좌자산이다. 네. 5번 볼까요? 다음 중 자본조정 항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거는요. 저는 뭐 바로 알죠. 여러분들도 바로 아시죠. 1번인데요. 이제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 계정이죠. 주주와의 거래에서의 잉여된 금액. 주주와의 거래인데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잉여금도 아니다. 그럼 이제 자본조정이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헷갈린다고 하더라도 답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시면 돼요? 여기 가셔서 프로그램 가셔서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 가셔가지고 자본 항목 중에 뭐 눌러보면 돼요? 자본잉여금하고 자본조정 눌러보면 되죠. 자본조정 눌러보시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또 문제가 뭐 있었죠? 자기주식 처분, 손실 다 어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습니까? 자본조정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론 문제이지만 실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자, 수익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2번 유효이자율에 따른 이자 수익을 인식한다. 여기서 유효이자율은 시장이자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장이자율에 어떠한 채권의 발행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시장이자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배당금 수익은 우리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그게 주주총회 때 인식하죠. 자, 수익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인식한다. 수익은 발생주의에 있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인식하는 거고요. 권리 의무 확정주의는 세금을 납부할 때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자, 매출 원가 구하는 문제 나왔나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할 때 단기의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자, 지금 상품 재고액 나와 있는데요. 자, 상품 이렇게 그려보시고 자, 기초 시점에 얼마? 50만 원. 그리고 기말 시점에 얼마 있냐면 150만 원. 상품 중에 안 팔린 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그럼 요거가 뭐냐면 상품의 순매입액이에요. 순매입액을 구하면 총 매입액에 이렇게 되는 거죠. 총 매입액에다가 매입했다가 물건 값이 뭐 하는 게 있어요? 깎인 게 있죠. 예. 매입 애누리 75만 원. 그럼 뭐 해줘야 돼요? 차감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725만 원 되겠죠. 725만 원. 그래서 지금 판매 가능한 금액이 원래 있던 이 50만 원하고 이번에 매입한 725만 원에서 얼마가 됩니까? 775만 원이 되거든요. 775만 원. 그럼 775만 원 중에서 남아있는 기말재고자산이 얼마이니까 150만 원이니까 나머지는 팔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 또 뭐가 있냐면 타겟중 대체 금액이 있어요. 타겟중 대체.
타겟형 대체는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조금 전에 타겟형 대체는 판매 목적의 상품이나 제품을 다른 목적으로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부했어요. 좋은 일 했죠. 근데 이건 판매된 건 아니잖아요. 얼마치? 30만 원치. 따라서 775만 원에서 150만 원하고 330만 원어치는 판매된 게 아니니까 차감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됩니까? 595만 원. 775에서 30 빼고 150 차감합니다. 자, 8번 볼까요? 주식회사 연무는 자, 거래처에 상품을 12월 26일 날 인도하였으나 판매대금 전액이 1월 5일 날 입금되어 동일자의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2022년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자, 매출원가를 고려하지 마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2022년이 있고요. 2023년이 있는데 2022년 12월 26일 날 상품을 인도했습니다. 여기서 상품 인도라고 하는 것은 판매자로서 뭐 한 거예요? 내 의무를 한 거예요. 이걸 가등 요건을 갖췄다고 하고 또 이 금액이 내가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실현주의. 따라서 이때 뭐를 인식해야 돼요?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때 인식하지 않고 언제 인식한 거예요? 2023년 1월 5일 날 돈이 들어왔을 때 인식했어요. 이때 수익을 인식했어요. 즉 발생주의로 인식하지 않고 돈이 들어왔을 때 인식했으니까 현금주의로 인식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2022년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뭐예요? 수익을 뭐 한 거예요? 수익이 올바른 것은 수익이 과소계상되는 거죠. 그렇죠? 수익이 과소계상되는 거죠. 즉 분계가 뭐가 안 된 거예요? 상품 매출을 안 했고 또 외상 매출금도 계상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게 자산도 누락한 거죠. 해당 분계를. 그리고 수익도 누락시킨 거예요. 따라서 수익도 과소계상 그리고 자산도 과소계상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네, 1번입니다. 1번. 9번 원가 행태에 해당되는 거. 자, 조업도의 변동과 관련 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고정원가와 변동하는 거에 따른 비례하는 원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비례한다. 그러면 고정원가와 변동원가가 합산된 원가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혼합원가, 준변동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전화요금과 같은 뭐 기본요금 있는 거 있잖아요. 전기요금 이런 거 뭐 택시비 이런 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10번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개별원가 계산은 여러분들 주문식 생산 방식에 적합한 계산 방법인데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요. 대량 생산, 연속 생산에 해당하는 요 1번이 답이겠네요. 요거는 이제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조선업, 건설업, 네, 해당하는 업종이죠. 주문식 생산 방식. 그리고 직접원가와 간접원가의 구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개별이니까요. 직접원가의 추적은 굉장히 쉽지만, 이제 간접원가의 배분 문제가 있고, 이때 우리가, 그것을 이제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정확한 방법일 수는 있어요. 개별적으로 계산하니까.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 자, 우리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공손의 수량. 이거 무슨 얘기인가? 자, 공손이 불량품이라고 했을 때요. 자,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발생되는 공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는 이제 정상적 공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볼까요? 자, 제공품이 기초가 얼마 있었고 400개. 단기에 몇 개 착수했어요? 5,000개. 그러면 이제 이 중에 완성될 수 있는 게 몇 개인 거예요? 1,400개죠. 이 중에 남아있는 완성 안 된 게 몇 개 있고 200개 있고. 자, 그리고 공손이 발생한 게 몇 개 있대요? 200개 있대요. 그럼 완성품이 몇 개예요? 완성품이 1000개겠죠. 그런데 완성품 수량의 몇 프로가 5%가 정상 공손이래요. 그러면 전체 공손 중에
5%인 몇 개는 50개는 정상 공손이라면 나머지 몇 개는 150개는 비정상 공손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비정상 공손에 대해서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고 했으니까요. 답은 몇 번? 네,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1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원가의 3총사, 우리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의 합산 금액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해당 문제에서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는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18만 원 더하기 32만 원 할 거고요. 자, 제조 간접 원가는 여러분들 보시면 공장 전력비, 공장 임차료가 제조 간접 원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8만 원 더하기 32만 원 더하기 요 두 가지를 합한 25만 원. 총 제조 원가 세 가지 합산하면 얼마입니까? 75만 원. 네, 답은 4번.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 세 가지, 재화의 공급, 용유의 공급, 재화의 수입. 답은 몇 번입니까? 네, 4번이죠.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것은 세금을 내겠습니다 라고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받는 입장인 세무서는 꼭 관할 세무서에서만 등록하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잘못된 것은 2번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관점에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라도 사업자 등록할 수 있죠. 개시일 전에라도. 그리고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우리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직전 1영년에 재화용의 공급 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하죠. 이때 4,8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고 그 이상 넘어가는 경우 4,800만 원 넘어가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자, 매출세액에 우리가 해당하는 매입세액이 더 클 경우에 우리가 보통의 일반 과세자는 환급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제로, 즉 안 내는 것보다 더 환급 받는 경우는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06회 기출문제 풀이해봤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이제 시험에 대한 자신감도 올리고 또 시험 전에 내용을 정리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죠. 예, 기출문제 풀이 여러 번 해보시고 시험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